자, 여러분 교재 163페이지에 잔금 비율 그리고 상환 비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잔금 비율, 우리 상환 비율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택 융자금 대출금을 받으면요, 만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주택을 어떻게 중간에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금 비율을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게요. 자, 부동산 가격. 자,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이면은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도 얼마? 10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 10억 원에서 이 자기 자본, 이 지분이죠. 이 자기 자본을 우리는 2억 원 투자를 했고, 우리 대출금, 타인 자본, 대출금은 8억을 받았어요. 이때 대출금인데 만기는 15년, 대출 기간 만기는 15년으로 이렇게 대출을 이렇게 받았어요. 자, 15년 만기인데 우리가 주택을 5년 보유하다가 처분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5년 후에 주택을 뭐 하고자 한다? 처분을 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은 5년 후에 처분을 할 때는 5년까지는 어떻게 돼요? 주택을 사서 5년까지는 대출금 중에 일정 금액의 돈은 갚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출금, 타인 자본 중에서 우리는 5년 후 우리가 처분을 할 때 이 상환된 원금, 이 8억 원 중에서 5년까지 갚은 원금이 예를 들어서 2억 원이다. 이 상환된 원금이 2억 원이면은 미상환된 원금은 얼마냐? 그러면 이 대출금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은 얼마? 미상환된 원금은 8억 원. 자, 이때 이 미상환된 원금을 우리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잔금이라는 용어가 또 많이 나오죠. 잔금,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고 하고, 이 잔금을 또 다른 말로 융자잔고라고 해요. 융자잔고. 예. 6억 원 아니에요? 아, 6억 원. 자, 융자잔고. 잔금 또는 융자잔고라고 해. 융자잔고. 그리고 또 미상환, 대출 잔액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다른 용어로 막 쓰일 때 주의해야 되거든요. 미상환 대출 잔액 또는 미상환 저당 잔금, 이런 용어로 막 여러 용어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 용어가 중요한 용어입니다. 말을 막 바꿔서 출제하거든요. 출제할 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뭐를 우리가 구할 수 있냐면 상환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환 비율. 자, 이 상환 비율은 대출금이 여러분 대출금을 저당 대부액 또는 저당 대출액이라고 해요. 대출금을 저당 대부액, 저당 대출액인데 이 저당 대부액, 저당 대출액 중에서 이 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지금 대출금은 얼마죠? 8억. 그래서 상환된 원금은 2억이니까 8분의 2는 4분의 1이죠. 4분의 1은 0.25. 100을 곱해주면 25%입니다. 상환 비율은 0.25고, 자, 여기서 잔금 비율을 이제 나오는데, 자, 이 잔금 비율. 그러니까 용어가 좀 어려워요. 이게 잔금 비율이. 잔금 비율은 또 대출금 중에서 또 미상환된 원금이죠. 자, 미상환된 원금인데 시험 문제는요, 이 원금을 원리금으로 출제해버려요. 그럼 뭐가 틀린지 잘 몰라요. 미상환된 원금인데 지금 대출금 8억에서 미상환된 원금 얼마? 6억이니까 8분의 6이니까 4분의 3이죠. 0.75입니다. 그래서 이 잔금 비율 우리가 관련해서 시험 문제 우리가 또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용어를 잘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가 4회 시험 그리고 16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한 용어죠. 잔금 비율. 자, 그럼 요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 더해주면
더해주면 얼마? 1이 나와요. 그래서 또 시험 문제는 또 뭐를 출제를 하냐? 이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해주면 얼마 나온다? 1. 자, 이것은 12회 시험과 또 작년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가 요 용어를 또 자주 출제하고요. 또 요 밑에 있는 용어를 자주 출제를 해요. 잘 확인을 해둬야 될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출제를 또 많이 하는 용어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 가격에서 이 지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분 비율. 자, 이 지분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분 비율은 부동산 가격에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본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비율은 가격은 지금 얼마? 10억. 자기 자본 얼마죠? 2억이니까 얼마 나오죠? 0.2가 나와요. 근데 또 대부 비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대부 비율. 뉴스 신문에 보면요. 우리가 담보 인정 비율, 뭐 LTV 약어로 많이 나오죠. 담보 인정 비율. 이 대부 비율은 우리가 부동산 가격, 여러분이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배우시게 될 용어입니다.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대출금이 차지하는데 부동산 가격은 10억, 대출금 얼마? 8억. 그러면 0.8이야. 또 요걸 두 개를 또 더해주면 얼마가 나오죠? 1이 나와요. 그럼 또 시험 문제 또 우리가 출제를 또 자주 하는 게 뭐죠? 요거죠.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더해주면 얼마 나온다? 1. 우리가 21회 시험에 또 요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를 또 출제를 또 했어요.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더해주면 1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더해주면 1,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해줘도 얼마? 1. 꼭 기억하고 다니셔야 돼요. 자, 여러분 교재 164페이지 우리가 밑에 우리가 상환 조견표가 나오죠. 상환 조견표. 자, 이 상환 조견표를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매 기간 밑에서 5번째 보면 매 기간의 저당 지불액이 나온다. 여러분 저당 대부액, 저당 대출액은 대출금입니다. 근데 저당 지불액은요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저당 지불액을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을 말합니다. 그러면 매 기간의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을 뭘로? 원금 상환분과 뭘로? 이자 지급부로 나누어요. 이때 또 원금의 미상환분을 다른 말로 뭐죠? 여러분 원금의 미상환분이 미상환된 원금이에요. 원금의 미상환분은 미상환된 원금이 뭐를 말한다? 잔금입니다. 이 원금의 미상환분 잔금을 하나의 표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하죠? 상환조견표. 그래서 표가 나오죠. 그 표를 봤더니 맨 밑에 칸 보세요. 미상환 저당잔금이 요거예요. 맨 밑에 표를 봐서 미상환 저당잔금은 미상환 대출자액인 잔금을 얘기해요. 그렇게 미상환된 원금을 이렇게 하나의 표로 이렇게 계산해서 나타낸 게 상환조견표인데 이 표를 따라서 밑에 그림이 나오죠. 그 그림은 어떤 그림?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그림은요. 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여러분 원리금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배우시게 될 용어 중에 또 배우는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원금 플러스 이자를 뭐죠?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상환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만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자 지급 곡선. 자, 이자 지급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고 원금 상환하는 곡선, 원금 상환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인데 자, 만기에 가까이 갈수록 원금 상환 곡선의 기울기, 이자 지급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거는 만기에 얼마? 만기에 일반적입니다. 항상이라는 말 안 써요. 우리 통상
일반적으로 만기의 약 몇 분의 2? 3분의 2. 자, 일반적으로 통상 만기의 약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우리는 대출금의 약 반, 50%가 상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뭐 기간수라든지 또는 이자율에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통상 일반적으로 만기 약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대출금의 50% 반이 상환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달에 이자가 얼마? 첫 번째 달에 이자가 90만 원. 원금이 얼마? 10만 원. 그럼 합치면 얼마?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얼마?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 100만 원이 되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인데 문제는 여기서 첫 번째 달 이자 지급액은 가장 많고 원금 상환액은 가장 낮죠. 그러면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지급액은 점점 줄어들고 원금 상환액은 점차 늘어나죠. 작년 시험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일 경우에 원금 상환액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뭔다? 늘어난다. 작년 출제한 지문. 또 2년 전에는 이렇게 출제했죠. 여러분,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와 원금이 상환하는 비중은 달라지죠. 예? 매월 달라지잖아요. 예? 이건 또 2년 전 24회 시험에 또 출제했어요. 그림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 합치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자, 여기서는 이게 20만 원이다. 여기는 얼마다? 80만 원. 합치면 얼마? 이것도 100만 원이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원금 플러스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를 나타내는 뭐죠? 우리는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하겠죠. 이렇게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이렇게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해요.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이 내용은 다시 한번 금융에 가서 또 한번 배웁니다. 이 그림은. 그래서 지금 하나 미리 확인해 본 겁니다. 자, 160. 우리가 6페이지로 넘어오면은 위험의 개념이 나오죠. 자, 위험은 리스크죠. 자, 위험은 우리 리스크 또는 뭐라고 하죠? 미래의 불확실성의 정도. 이 주식시장에서는 변동, 주식에 있어서의 변동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리스크는 결국 불확실성의 정도,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실현된 결과, 예? 이 실현된 결과가 우리는 예상한 결과로부터, 여러분,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하죠. 자, 그 지문은 우리가 어린약 하면요. 여러분 16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나와요.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달라질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때 실현된 결과를 우리 뭐라고 하냐 하면요. 우리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실제 달성된 수익률, 실현 수익률을 말하고, 예상한 결과는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7%다. 자,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은 7%인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달성된 수익률도 몇 프로? 7%다. 그러면 요 두 개가 같다. 요 두 개가 같으면요, 위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위험이 없었다. 근데 요 두 개가 차이가 있다. 여러분, 예상되는 수익률이 7% 예상했는데 실제 뭐 달성된 수익률이 6%다. 차이가 발생을 하면 뭐가 존재한다? 위험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실제 달성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 7%에 가까이 간다. 뭐 6.5%, 6.6%, 6.7% 가까이 가면은 차이가 적을수록 위험은 작은 것을 말해요. 그런데 차이가 커요. 어떻게 7%부터 벗어나요? 6%, 5.8%, 5.5% 이렇게 벗어나죠. 차이가 크면은 위험이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내거든요. 실현된 결과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인 기대 수익률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위험은 뭐다? 작다는 거. 그걸 출제를 많이 하죠. 지문. 주의 좀 해두셔야 될 지문 하나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167페이지에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의 유형이 나오죠. 자, 이 위험의 유형을 보게 되면은 우리 14회 시험과 23회 시험 우리가 두 번 우리가 또 유형, 그 유형이 아닌 것 해서 두 번 우리가 출제를 한 내용이죠. 두 번 다 투자 유형이 아닌 걸 물었어요. 그래서 우선 거기 뭐가 나오죠? 우선 사업상의 위험이 나오죠. 비즈니스 위험인데 부동산 투자 사업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에 관련된 위험으로서 이 사업상 위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 위험, 위치적 위험, 운영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 위험은 시장의 불확실한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이 잘 될 것이라 예측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오히려 증가한다. 이런 위험이 시장 위험입니다. 자, 운영 위험이란 게 있죠.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영업경비인데 영업경비가 급격하게 오르면 비용이 오르니까 수익률이 하락해서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나 이러한 영업경비의 급격한 변동, 근로자의 파업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생하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지칭하는 이러한 개념을 우리는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은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나타나죠. 여러분,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위치를 둘러싸는 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달라짐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위치적 위험이죠. 특히 상가가 중요하죠. 상가 같은 경우는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익성이 달라져요. 자, 그 위험, 우리가 사업상 위험 세 가지 받고, 그다음 금융 위험이죠. 이건 금융은요, 자금을 융통하는 걸 금융이라고 해. 그럼 금융 위험인데 자금 융통, 우리 금융기관에서 하잖아요. 그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은 높아져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이전보다 높아지면은 돈 못 갚을 가능성이 많아. 돈을 못 갚는 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이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되는 위험을 무슨 위험? 금융 위험이라고 해. 금융 위험. 자,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 위험은요,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그럼 이전과 동일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은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입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은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을 얘기한다. 자, 유동성, 그 법적 위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부동산을 둘러싼 법 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위험이죠. 자, 정부의 재정정책, 금융정책의 변화라든지 또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용도 지역지구의 변경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달라져요. 이러한 위험이 바로 법적 위험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위험이 또 시험에 그러면 14회도 출제했고 23회 시험에도 나오고 또 18회 시험도 우리가 출제를 했던 게 바로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 그래서 3번 출제를 또 지문에 했었죠. 3번. 유동성 위험이 왜 어렵냐면 시험에 나오면 용어가 어려워서 자주 출제를 해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에 있어서의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의 시장에서의 가치가 3억 원인데 금매로 인해서 2억 5천만 원의 매각을 하면 5천만 원 손해를 보죠. 이 5천만 원 손해본 것을 유동성 위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에 있어서의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용어입니다. 확인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68페이지의 수익률. 자, 수익률.
수익률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하된 자본. 자, 여러분, 투하된 자본은요, 총투자한 금액 또는 뭐 총투자한 자본을 얘기해요.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투하된 자본, 총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순수익과의 비율을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수익률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수익률에 있어서의 이 세 가지 이 우리 종류의 개념을 우리는 또 14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묻는 걸 출제했어요. 14회 시험. 먼저 첫 번째가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 또는 뭐죠? 사전적 수익률. 이 사전이니까 뭐죠? 사전이라는 것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투자를 한다고 예상을 합니다. 투자를 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투자로부터 미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미래 예상되는 현금 지출을 고려하여 계산한 수익률을 우리는 기대 수익률. 애가 나와 있죠. 디귿에. 자, 여러분, 분모는 항상 수익률을 물을 때는 분모는 항상 투하된 자본 얼마 투자했어요?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얼마 투자한다고 예상했어요? 1억 원이죠. 자, 1억 원을 투자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순수익과 하겠죠. 뭐를? 이제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이 있는데 이 현금 수입에서 뭐를 공제했다? 비용.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이 얼마?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이 1,000만 원이다.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이 1,00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럼 곱하기 얼마? 100을 해줬더니 100은 뭘로 간다? 100은 퍼센티율로 가잖아요. 율로 갈 때는 항상 퍼센티지.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10%. 퍼센티로 가기 위해서 100을 곱해준 겁니다. 기대 수익률 10%.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실현 수익률이 나오죠. 자, 실현 수익률은 실제 투자를 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실제 수익률. 또 사후, 여러분 사후라는 것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거든요. 실제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을 우리는 실현 수익률, 실제 수익률, 사후적 수익률 또는 뭐라고 하죠?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해요. 실제 수익률, 사후적 수익률, 역사적 수익률을 우리는 실현 수익률이라고 하죠. 이건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판단하는 거니까 투자 잘했나 못했나 업적 판단과 관련이 있어요. 자, 요구 수익률이 나오죠. 자, 요구 수익률은 자,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했을 경우에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충족되어야 할 어떻게 돼요? 최소한의 수익률. 시험 문제는요, 이 최소를 최대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최소한의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최소한의 수익률. 시험에는 뭘로 출제를 많이 한다? 최대로 많이 해. 최소한의 수익률. 그런데 이 문제는 요구 수익률은 외부에서 주어진, 여러분 투자 사업 바깥 외부에서 주어진 수익률이라서 외부 수익률 또는 필수적 수익률이라고 하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다릅니다. 투자 주체,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 아니라 무슨 수익률? 주관적 수익률.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또 뭐죠? 기회비용 개념이다. 기회비용 개념. 여러분, 요구 수익률은 투자, 우리가 대안에 있어서의 기회비용 개념. 기회비용 개념이 요구 수익률. 자, 여러분, 선택의 대상이 여러 개 있다. 자, 선택의 대상이 여러 개 있으면 기회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기회비용. 선택. 예? 예? 그럼 선택의 대상이 여러 개 있는데 선택을 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폭이 되는 게 있겠지 뭐. 선택을 하니까.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이 폭이 되는 것에 있어서의 최대의 가치. 자, 이 폭이 되는 것에 있어서의 최대의 가치를 우리는 기회비용이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투자 대상이 국채가 있어요. 국채, 정기, 예금이 있어요. 상가가 있어요. 오피스, 텔이 있어요. 자, 이때 예상되는 우리가 연 수익률, 예상되는 연 수익률이 국채 1.8%, 정기예금 2.2%, 상가 7%, 오피스텔 우리가 5%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주어지면은 여러분은 돈 가지고면 어디 투자할까요? 상가 투자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상되는 연간 수익률이 높은 상가를 선택을 해서 투자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상가를 여러분 선택해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상가를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기회비용은 얼마냐 이게. 상가를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기회비용은 상가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포기는 국채, 정기예금, 오피스텔 포기했어요. 포기되는 것 중에 최대 5%, 이 5%가 기회비용인데 즉 예상되는 연간 수익률 7%를 보고 투자를 했지만은 투자자는 못 받아도 나는 최소 몇 프로? 5%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 이 5%가 바로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바로 어떤 투자의 무슨 개념?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선택의 대상은 뭐가 있어요? 기회비용이 따라요. 기회비용. 자, 요구 수익률 우선 확인을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69페이지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에 있어서의 관계가 나오죠. 자, 여러분 기대 수익률. 자, 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를 보면은 자, 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 자, 요구 수익률은 3%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최소한 충족되어야 할 요구 수익률은 3%인데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이 7%다. 여러분 기대 수익률이 7%면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요구 수익률보다 미래 예상된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선택을 하겠죠.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해요. 요 지문 작년에 또 출제했어. 네? 그러면 투자를 하게 되면 또 부동산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하지. 그럼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은 뭐 한다? 우리 상승을.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전보다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기대 수익률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인데 지금 이런 분모는 수익률, 투하된 자본, 총투자 금액은 바로 부동산 가격이 총투자 금액이거든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순수익은 변동이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런 부동산 가격 5억에서 8억으로 오른다. 그럼 8억 오르면 투자 비용이 5억 투자하니까 얼마 투자해야 돼? 8억 투자하니까 이전보다 수익률은 떨어지겠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대. 수익률은 떨어져요. 근데 지금 7%인데 이 수익률이 이렇게 뭐 한다? 수익률이 하락을 해요. 언제까지 하락해?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 3%와 같을 때까지 하락해.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7%가 하락을 하는데 언제까지? 요구 수익률 3%까지 하락할 때까지 요구 수익률 3%, 요 3%가 같을 때까지 하락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번은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인데 요구 수익률이 3%가 더 커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다? 이래서 2%다. 기대 수익률이 2%고 요구 수익률이 3%면 투자를 해야 안 해요. 최소한 충족돼야 될 수익률보다 미래 예상되는 수익률이 작으니까 투자를 안 해요. 기각을 합니다. 그럼 부동산 수요는 뭐예요? 줄어들죠. 그럼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수요가 줄어드니까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해요. 그럼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면
기대 수익률은 부동산 또 가격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인데, 부동산 가격이 얼마? 5억에다가 3억으로 하락을 하면은 2억만큼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수익률은 높아지지. 그러면 2%에서 수익률은 뭐 한다? 상승을 해요. 2%에서 올라간다. 언제까지? 또 요구 수익률 3%와 같을 때까지 상승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게 되면 뭐가 돼? 균형을 이루어서 자금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으면 무슨 상태? 균형의 상태가 되죠. 이 내용을 우리는 21회 시험, 또 작년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를 묻는 문제를 또 출제를 했고요. 자, 그리고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개념이 나오죠. 자, 투자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내 기대되는 수익, 이 편익을 특정 투자자에게 주는 현재의 값어치, 현재의 가치인데, 문제는 특정 투자자에게 주는 현재의 값어치,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지 뭐. 그래서 투자 가치는 주관적이야. 자, 여러분, 대상 부동산이 특정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인 가치죠. 이걸 시험에는요, 객관적으로 11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이걸 뭘로 출제한 거야? 객관적으로 출제한 거죠. 자, 그런데 시장 가치 개념이 있어요. 시장 가치는 이 투자 대상 부동산, 이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가지는 객관적 가치다. 객관적.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 그리고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장 가치는 레트 클리프라는 학자가 있어요. 자, 레트 클리프라는 학자. 이 레트 클리프라는 학자는 시장 가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공정한 매매를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된 우리가 시장에서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또는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가격을 우리는 시장 가치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에 요걸 번역을 한 거거든요. 가장, most, 있을 법한, 가장 가능성이 많은, 있을 법한, probable. 여러분, 우리 확률 통계할 때 확률은 probability거든요. 요게 명사입니다. 그래서 판매, 가장 가능성이 많은 판매 가격, 요걸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probable, 가능성이 많은, 이걸 뭘로 번역한 거죠? 요걸 번역한 거잖아요. 예? 가장은 most고, 이 가능성, probability 확률이죠. 통계적 기법인 확률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무슨 가치?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는 무슨 가치? 객관적 가치야. 객관적 가치가 시장 가치. 계량적 기법인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구하기 때문에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 자, 그러면 시장에서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 3억 원인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5억의 가치가 있어요. 그럼 살까요, 안 살까요? 그럼 시장에서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은 3억 원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5억의 가치가 있어. 그럼 3억 주고 사면 얼마? 2억 자기가 보기에는 이득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해? 여기 5억의 가치가 있으면은 투자를 할까 안 할까요? 해야지. 투자를 해야 되겠고. 반대, 시장 가치가 비교하면은 시장 가치는 3억인데 내가 보기에는 투자 가치가 얼마? 2억밖에 안 된다, 가치. 그러면 3억 주고 사면 비싸게 주고 사잖아요. 손해를 보지. 이때는 투자를 한다, 안 한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항상 여러분 공부할 때는요, 투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걸 판단을 잘 해야 돼.
투자 의사결정 기준이거든요. 이거 지문에 자주 나와요, 시험에.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 판단 기준. 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170페이지 보시면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세 가지를 봤더니 우리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 그리고 위험, 중립형 투자자. 그리고 위험, 선호형 또는 위험, 추구형 투자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네?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세 가지.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무슨 투자자?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데,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합리적 투자자라고 해요. 합리적 투자자. 합리적. 자, 그럼 위험 중립형 투자자는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위험 중립형 투자자는요, 이런 유형입니다. 위험, 기대 수익률. 자, 이렇게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 하에서 위험 중립형은 위험이 높든 낮든 위험 무시. 위험이 높든 낮든 여러분 위험 고려하지 않고 뭐만 본다? 기대의 수익률. 여기 몇 프로냐? 기대의 수익률. 기대의 수익률만 보면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위험이 높든 낮든 이건 고려하지 않고 기대의 수익률만 보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이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돼요? 위험 중립형 투자자. 여러분, 위험 중립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뭐죠? 위험축에 대해서 뭐가 돼? 수평선이 돼. 그럼 위험 선호형, 추구형 투자자는 21회 시험에 또 개념을 출제를 했죠.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 여러분, 도박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높은 위험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 기꺼이 큰 위험, 감수, 부담하겠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위험, 이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보면 이런 형태, 위험축 아래에 대해서 이렇게 오목한 형태의 무차별 곡선이 돼요. 근데 우리는 요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다? 대부분의 투자자 누구? 요거니까 우리 공부할 때는 뭐만 신경 쓰면 돼? 요거.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내거든요. 투자자는 단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한다. 관료안에 꼭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관료안에 그렇게 나오면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 자, 이게 벌써 시험에 2번 또 출제를 했는데, 이 행위를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A, B 두 개의 투자안이 있어요. 여러분이 상가,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A, B 두 개의 투자안이 주어졌을 때 이 기대의 수익률이 동일하다. 기대의 수익률이 같다. 동일하다. 기대의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투자자는 당연히 위험이 낮은 걸 선택을 하고, 그리고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걸 선택하는 게 바로 위험 회피형 투자자, 합리적 투자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거기 170페이지 중간에 위험 회피적 태도라는 게 나와요. 자, 위험 회피적 태도 여기 오죠? 한번 볼까요?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요 지문이 나오죠?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A, B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경우에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률 동일하면 위험이 뭐한 거? 낮은 걸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덜 위험한, 덜의 동그라미. 덜 위험한이라는 것은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한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죠? 위험 회피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이라는 것은 위험을 전혀 감수,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위험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합니다. 즉 아무리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위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든지 피할 수 없는 위험이거나 보상, 인센티브, 보상이 있는 위험인 경우에는 인센티브, 유인책, 보상이 있는 위험인 경우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 할지라도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지문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위험 어떻게 돼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얘기거든요. 위험, 기대의 수익률 평면. 자, 여러분 위험, 기대의 수익률 평면인데 여기 무슨 축? Y축, 여기 X축. 작년에 X축 위험, 기대 수익률 Y축이 있을 때 또 출제를 했었죠. 이렇게 나와요. 무차별 곡선이 어떤 형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와요. 이런 형태. 다르죠? 위험축 아래대 볼록하다. 위험축 아래대 볼록한 형태. 이게 바로 위험 회피형 투자자, 위험 합리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170페이지 우리가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 그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려보면은 자,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자, 위험이 제로다. 자, 여러분이 위험이 제로다. 위험이 제로일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이게 바로 여러분 2%라고 한다면 이 2%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2%를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또는 줄여서 무위험률이라고 해요. 무위험률. 그럼 여러분 무위험 자산이란 건 뭐죠? 위험이 없는 자산, 대표적으로 국가가 보증한 국채. 그래서 무위험률은 국채 수익률을 말하는데, 자, 위험이 제로거든요. 그래서 무위험률은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 또는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무위험률. 근데 무위험률 2%가, 자, 요 2%인데, 자, 여러분이 이 2%가 1.8% 될 수 있거든요. 예? 여러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1.5%인데 1.25% 내리면 여기 떨어져요. 그리고 또 은행의 지급준비를 올리면 2%가 2.1%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2%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2.1% 될 수도 있고 1.8% 될 수도 있어요. 무위험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어요. 뭐에 따라? 일반 경제 상황 무위험률, 요 크기죠? 요 2%, 요 크기, 요 무위험률의 크기, 요 2%는 일반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저축률, 투자율, 신용의 쟁한, 통화량의 변동, 일반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무위험률의 크기입니다. 이게 아까 변할 수 있는 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고, 위험이 없는 것이니까 위험과는 아무런 관계 없죠. 위험이 제로니까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니까 위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는데,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이 크기가 바로 뭐죠? 여러분이 위험이 R1일 때 이 크기가 바로 뭐죠? 위험이 제로든 R1이든 이 2%는 변화가 없어. 이게 바로 뭐죠? 순수한 이 무위험률의 크기, 요 2%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다. 자, 여러분 1년 만기 국채를 사게 되면은 1년 만기 국채를 사게 되면요, 1년이라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만 주지 위험에 대한 대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 지금 몇 프로죠?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 지금 1.85%가 되거든요. 상당히 낮은 거예요. 위험에 대한 대가는 없어. 뭐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만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요 크기가 있지. 요 크기. 자, 요 크기는 보세요. 위험이 낮을 땐 요 크기가 작거든요. 위험이 점점 높을수록 이 크기가 점점 커져요. 이걸 우리는 뭐냐? 이걸 전문용어로 위험 할증률이라고 해. 전문용어로. 위험 할증률 또는 위험 보상률이라고 하죠. 위험 할증률 또는 위험 보상률. 뭐를 번역하냐 하면 요걸 번역한 거죠. 리스크 프리미엄. 이 프리미엄을 번역한 게 할증률 보상률로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시장에서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 자, 시장에서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무위험률 지금 우리 몇 프로죠? 2%로 우리 가정을 했고 여기다가 시장에서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을 3%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무위험률에다가 시장에서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할증률을 가산한 이 요구 수익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위험 조정률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하죠. 위험 조정률,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하죠. 무위험률에다가 이 시장에서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할증률을 가산한 요구 수익률을 위험 조정률. 그럼 이때 이 투자자의 이 요구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인플레이션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투자자는 손해를 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은 예상된 인플레이션율만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높아져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여러분 2%가 예상되면 지금 5%를 줘야 되는데 2% 하니까 몇 프로? 요거 합쳐서 몇 프로? 7%가 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율만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그만큼 높아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빙 피셔라는 학자 이름을 따서 무슨 효과? 피셔 효과라고 하죠. 피셔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 보세요. 다시 그림 보면은 위험이 어떻게 돼? 이렇게 여러분 위험이 높아질수록 수익률도 뭐야? 높아지고 있죠. 이 그림 보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통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 이걸 반비례로 우리가 14회 시험에 한번 또 출제했어요. 반비례가 아니라 뭐다? 비례.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14회 시험은 이걸 뭘로 출제한 거야? 반비례로 출제한 거죠.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 관계. 자, 그러면 14회 시험은 이걸 뭘로? 반비례로 출제한 거지 뭐.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시장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도 커지는데 화살표 보세요. 여러분 우리 경제이론에서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비례라는 건 무슨 관계야? 플러스 관계야. 여러분 작년 시험에 뭘로 출제했어? 이걸 마이너스로 출제했어. 예? 무슨 관계? 플러스. 작년 마이너스로 출제한 거예요. 작년 시험에. 플러스입니다.
화살표 변동방이 같으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도 커진다.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서 플러스. 플러스를 뭐로? 비례관계라고 하잖아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이걸 전문용어로 위험, 수익에 있어서의 무슨 관계? 상쇄관계. 상쇄관계를 우리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해요. 여러분, 오프 시즌에 야구에서 트레이드가 이루어지거든요. 전력을 이제 상쇄시키는 거죠. 트레이드 하면서. 그래서 상쇄관계.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아지니까 그 두 개가 뭐가 돼? 상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험 수익의 상쇄관계란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있다? 비례관계 있다. 이걸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내거든요. 작년 시험에도요, 요걸 출제해서, 이거 플러스입니다. 작년에 뭘로 출제했다? 요걸 마이너스로 출제했어요. 그래서 26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 시험에 또 우리가 출제를 한 그러한 용어가 됩니다. 시험에 최근에 우리가 계속 출제를 하고 있어요. 용어. 자, 확인 잘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요 각도가 있어요. 요 각도. 이 각도를 우리는 위험 회피도. 자, 이게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인데, 위험 회피도가, 투자자의 위험 회피도가 이렇게 작으면은 요걸 우리는 공격적이라고 해요. 공격적. 네? 작으면은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작으면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그럼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크면 어떻게 돼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크면 이것은 공격적이라고 하지 않고 이건 뭐라고 한다? 보수적.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보수적. 이거는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이건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수익률을 어떻게 돼? 무위험 할증률에 대한 수익률을 어느 것만큼 요구해? 이만큼 요구를 하지. 그런데 보수적은 무위험률은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보수적은 위험에 대한 어떻게 돼? 대가 할증률을 더 높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는 수익률을 이만큼 요구해요. 그래서 주어진 R1이라는 동일함에서 공격적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보수적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더 높다. 21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 작년에 요거 나왔거든요. 작년 시험에 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어떻게 돼요?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완만해진다. 급해지죠. 무차별 여기 완만해진 것이 급해지잖아요. 작년에 시험에 완만해진다로 출제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지문이 21회, 26회 시험에 또 출제했습니다. 확인 또 해두셔야 될 부분. 이 그림 잘 이해를 해야 돼.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돼서 여러분 시험 문제 하여튼 또 많이 출제되니까 잘 위험 수익의 이 관계를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하여튼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요 그림, 요 관련된 내용을 진짜 많이 내요, 시험에.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위험과 가치 균형 171페이지 보시면 얘기죠. 자, 부동산의 가치. 부동산의 가치는 투자 가치를 얘기하는데, 자,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 이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매년 확정적인 금액이 영구히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그러면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경우에는
여러분, 다른 뭐 위험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위험은 변화가 없을 때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해서 부동산에 있어서의 어떻게 돼요?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 임대료 수입 뭐 한다? 기대되는 수익은 증가하겠죠. 호황이면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점점 높아져요. 여러분, 요 위험은 변화가 없거든요. 요구 수익은 변화가 없을 때 요게 높아지면 부동산 가치도 높아져요.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높으면은 부동산 가치도 뭐 한다?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또 위험이 높다. 그러면 시장에서 위험이 높으면, 그러면 시장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뭐 한다? 커지죠. 왜?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이 높아져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죠. 뭐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은 변화가 없을 때 높아지면 전체 값은 낮아지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위험과 부동산 가치는 뭐죠?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반대 방향은 뭐죠? 반대 방향은 무슨 관계? 아까 반대 방향 무슨 관계? 마이너스 관계. 마이너스 관계라는 거예요. 위험과 부동산 가치. 자, 그 내용을 171페이지에 밑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맨 밑에 그 수식 비례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반비례라는 것은 마이너스 관계. 비례는 무슨 관계? 플러스.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잠시 쉬고 172페이지부터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